이제 아까 변시 사례형을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판례가 정답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판례의 논리대로 풀어가되 이제 의미 있는 견해가 있다면 마지막에 이제 소개하는 걸로 족하다. 근데 이런 문제 자체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판례가 다 답이에요. 이제 다만 이제 판례와 정반대 학설과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이제 배운 걸 마치 정답인 양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소각 판결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게 돼요. 근데 학교에서도 최근에 이론학자들이 퇴출되는 분위기라 대부분 이제 부장판사 이상의 이제 20년 이상의 이제 법적 경력을 가진 분들이 로스쿨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아는 거 판례밖에 없어서 일단 그런 거 되면 공부 안 해요 잘. 그다음에 법적 규정과 그거 안 했으니까 로스쿨 교수로 왔겠죠. 그 공부했어봐 다 대법관 되지. 자, 법률 규정과 판례 앞에서 법리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할 건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하면 안 된다. 무슨 과목을 막론하고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하면 안 됩니다. 민법, 형법, 행정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문, 우리 이문 한번 볼게요. 이문이, 자, 이문, 이러한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들어가기. 그럼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물음 자체로부터 이미 우리는 대전제를 빼내야 돼요. 행정소송에 뭐가 있지?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뭐가 있지? 이러한 소송이 라고 했으니까 행정소송법에는 소송이 무엇이 있지? 이것부터 거기서 빼내야 돼요. 그 말 자체로부터. 그래서 행정소송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 이론 아니에요. 교재를 보면 마치 이론처럼 보여요. 이론이 아니고 행정소법 3조에 일단 있어요. 3조에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알까요? 도대체 소송을 가려는 이 판단은 무엇을 보고 할까 이거? 항고소송이네. 요건 당사자 소송이네. 요건 기관소송이네. 요건 민중소송이잖아. 도대체 이거 뭘 가지고 그걸 판단하냐는 거예요. 네, 그거는 바로 소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소장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 소장에 도대체 어디를 보고 판단하느냐? 첫 번째, 주관적 소송이라고 하는 건요. 원고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피고 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원고는 사람인데 피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고는 동일한데 피고가 달라요. 그래서 항고소송은 피고가 처분청이고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같은 공법인으로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은 피고가 처분청이라는 기관이고 당사자 소송은 사람이에요. 공법인이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객관소송 있잖아요. 객관소송인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행정법 제45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행정소법 제45조에 하면, 자,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법이 정한 경우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법이 정한 경우와 법이 정한 자니까 법정주의죠. 법정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법이 사람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원고와 피고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관소송은 어디에 있냐면 지방자치법 188조부터 192조 사이에 있어요. 거기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감독기관인 환경부 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이에요. 피고는 지방의회예요 무조건. 그래서 의결에 대해서 취소하러 가는 거죠. 네, 대법원으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의가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남는 것은 당사자 소송과 항고소송밖에 없잖아요. 당사자 소송은 공법 영역에서의 대등한 당사자의 소송이고 다만 그 본질에 있어서 사법 영역에서의 대등한 당사자 소송인 민사소송과 차이가 없어요. 그죠? 다만 영역만 달라요. 이거는 공법 영역이고 이건 사법 영역이어서 공법 영역에서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은 우리가 그냥 당사자 소송이라 하자. 사법, 민법 영역에 있어서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은 우리가 민사소송이라 하자. 그러나 이 대등성이라는 이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즉 전면적 처분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이 전면적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전면적 처분권주의? 당사자가 문제 삼는 것만 그 따진다고 봐야. 그거는 이제 법원에게 미치는 효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소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언제나 지금 소장과 관련된 전면적 처분권주의가 도대체 뭘까요? 이 처분권주의가 본안으로 가면 변론주의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판단으로 가면은 판단의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소송물 이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처분권주의가 소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는 거죠. 자,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1번, 2번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권주의가 이렇게 미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청구 취지랑 청구 원인을 당사자가 마음대로 적었을 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당사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다. 요게 바로 처분권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요게 전면적 처분권주의는 그래서 이게 뭐다? 아까 얘기했던 재판 청구권의 일반적 인정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가 일반적인 인정이. 그런데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여기는 처분권주의 때문에 한계 자체가 없어요. 한계가.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고 교과서 맨 앞에 적혀져 있어요. 모든 교과서 맨 앞에 행정소송의 한계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행정소송에는 지금 여기서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소송 이 4개가 있는데 그럼 행정소송의 한계론이 이 4개 소송의 한계론을 말한다는 거냐. 그랬더니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한계론이 의미가 없어요. 법정주의 때문에. 당사자 소송은 전면적 처분권주의 때문에 한계론이 의미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서. 그럼 뭐만 한계가 있을까요? 빙고. 그래서 항고소송만 나와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행정소의 한계론 교재 목차 속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이것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당사소송과 기관 민중소송에 대해서 한계론 얘기가 없지? 분명히 행정소송의 한계론인데 그 아무리 물어봐도 누구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그 당시 그 김난진 교수님 수업을 듣는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 도대체 뭐야 씨 나만 난 몰라도 되는 건가? 선배들 뭐 그런 것까지 이 새끼가 고민해. 그 시험에도 안 나와. 시험 안 나오면 안 해도 몰라도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스럽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항고소송에 관한 논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한계는 어떤 현상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할 건데 어떤 현상으로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소장의 청구 취지 1번 뭐뭐를 뭐뭐한다.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뭐냐면 청구 원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청구 취지 1번에 뭐뭐를 뭐뭐한다. 청구 취지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청구 취지 쓰는 방식인데 그 중에 청구 취지 1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계론이에요. 청구 취지 1번을 쓰는 것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아까 객관소송 45조.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죠. 이게 정해져 있고 이것도 정해져 있죠. 45조에서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그 다음에 특히 민중소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22조죠. 즉 주민소송. 그게 민중소송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지방자치제도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소송과 주민소송과 관련이 없는 조항은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막 강론할 때 공부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뭐 엄청나게 뭐 주민자치, 단체자치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개소리.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헌법할 때는 알고 있는 거. 헌법에서 제도적 보장할 때 배우는 것이고 이 행정법 와서는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은 토지보상법이 일반 규정이에요. 당사자 소송의 일반 규정이
소지보상법에 있는 손실보상 규정이에요. 아. 그다음에 나머지 공법상 계약인데 그거는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네. 딱히 없고요. 음. 그래서 뭐 서울시립교향악단 위촉 아. 그건 계약이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청구취지 1번에서 그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통치행위 문제는 이제 청구취지 1번을 뭐 통치행위를 취소한다. 또는 청구취지 1번 통치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못 쓴다고. 못 쓴다고. 네. 사법심사권 행사를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억제하기 때문에 못 쓴다. 그러니까 네가 써서 가져오더라도 내가 억제해서 못 받아줘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부터 볼 것은 여기 청구취지 1번의 처분이긴 한데 예. 뭐뭐 한다라고 쓸 때 뒤에 이 뭐뭐 한다 이 부분을 자, 청구취지 1번 처분을 행하라 라든가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쓸 수 있느냐에 관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4조 2호에서 예. 이 부분 취소한다라고 쓰라고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4조 2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쓰라고 했어요. 4조 3호는 처분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행하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표현에서 벗어나서. 네. 자, 이 문제점 쓸게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을 쓸 때 소재에서는 자, 대전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자, 대전제에 대한 언급 없이 전개하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전제는 99%가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럼 대전제를 찾는 방법이 뭐냐? 아까 했죠. 묻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자, 묻는 문제를 보겠는데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소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게 묻는 문제예요. 자, 이 물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첫 번째 반응은요. 이러한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밝혀줘야죠. 아, 네. 이러한 소송이 허용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소송이 도대체 뭐야? 네. 청구취지 1번에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쓴 요 소송 형식이 뭐냐는 거예요. 취소송도 아니고 취소한다가 아니니까 무효임을 확인한다가 아니어서 무효 확인 소송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 소송이 뭐냐라는 걸 먼저 밝혀주시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게 소송의 유형과 관련된 대전제는 행정법 제4조인데 이 대전제가 적용되면 청구취지 1번을 주어진 문제처럼 쓸 수 있게 되겠죠. 적용되면. 예. 즉 적용의 문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점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러한 소송이 뭐냐를 가르쳐줘야죠. 피고는 소의 을에게 건축을 아예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청구를 했어요. 는 자, 이른바 해도 되고 소위 해도 되고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은 현행 행정소법 허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행정법 제4조에 없어요. 1호, 2호, 3호에. 그래서 언급이 없는, 즉 규정되지 아니한 소위 예방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기가 가능한지가 곧 적용의 문제죠. 그래서 그대로 후속 목차를 그대로 쓰다 보면 형식적 일관성 있는 논리 전개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특정 표현, 특정 문장 그대로 가져다 올바르게 베껴 쓰기죠.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베껴 써보자고요. 소위 예방적 행정소송법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위 예방적 금속 제의가 가능한지 문제된다면 여부로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명문 규정이 없는 항고소송 형식,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항고소송 형식의 인정 여부. 자, 항고소송 형식이 뭐라고요? 항고소송 형식이 처분을 행하라.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처분을 한다. 처분을 발령한다. 적극적 형성 방법.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논의를 안 할 뿐인데 독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해. 우리나라는 학자들도 양심이 있어서 의무 이행 소송하고 그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까지는 그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문으로 처분을 발령한다? 이건 너무 나간 것 같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해. 근데 독일은 거기도 해준단 말이죠. 독일은 심지어 거기도 해준다고 그래요. 왜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기능적 권력 분립론에 입각해 있어서 그래요. 기능적 권력 분립 들어보신 적 있죠? 누가 얘기했죠? 최근에 들었는데. 5글자예요.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헌법에서 기능적 권력 분립론을 얘기했어요. 캑이라는 사람은 포괄적 권력 분립론을 얘기했고 헌법에서. 그런데
포괄적이든 기능적이든 특히 기능이란 말이죠. 기능. 이 기능이란 말은 법률 개념적으로 동의어가 많아요. 기능의 동의어가 효과예요. 기능의 효과의 동의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동의어가 또 취지예요. 또 종류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허가 있죠. 허가. 네. 허가가 기능이 자연적 제어 회복이에요. 네. 그 다음에 허가의 효과가 자연적 제어 회복이에요. 허가의 목적은 자연적 제어 회복이에요. 네네. 허가를 둔 취지는 자연적 제어를 회복해 주기의 취지예요. 그러네요. 허가의 종류는 강성 그냥 허가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적 권력 분립은 말이 어려우니까 네. 목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 권력 분립을 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 권력 분립을 행한 목적이 뭐죠?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이죠. 네. 그 전에 형식적, 이 기능적 권력 분립의 앞에 있는 게 이제 형식 권력 분립. 그 우리가 이제 실질적 권력 분립 이렇게 하지만, 그럼 형식적 권력 분립은 철저하게 checks and balance죠. 견제와 균형이 있죠. 그러니까 왜 견제와 균형을 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식 권력 분립이 관철되면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지. 견제와 균형의 부수적 효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서로 싸워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네 신경 쓰지 마. 네 이렇게 싸워. 그러면 우리는 국가 안 건드리면 우리는 보장되는. 이게 자유주의 철학이에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가 개판 철학이거든요. 원래 자유주의 때문에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더 많이 못 갖게 되는 소위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양차 세계대전을 거친 다음에 지금 독일은 자유주의 국가 아니에요. 사회적 법치 국가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적 법치 국가예요. 시장 경제도 자유시장 경제 아니에요. 사회적 시장 경제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공산주의라고 이찍듯이 자꾸 그러는데 진짜. 나 그 무식한 사람들 보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대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철학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뭔 말을 하려면. 그러니까 자기의 무식을 자꾸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식이 들통날수록 사람들이 너무 뻔뻔해지니까 지금 문제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기능적 권력 분립이 목적적 권력 분립이니까, 체크스 앤 밸런스를 한 부수적인 효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한 의도가 보장이 주 목적이다. 그러면 체크스 앤 밸런스를 하다 보면 그건 내일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그건 내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일 아니거든요. 자꾸 그래요. 행정부 갔더니 그래? 그럼 사법부 네가 해줘. 쟤들이 지들 일 아니래. 그럼 너희들이 해줘. 왜? 이렇게 권력 분립한 이유는 행정부한테 처분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그랬더니 지들 일 아니래. 그럼 네가 판단했을 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네가 판결로 해줘. 이게 기능적 권력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아니에요. 하고 하다가 뺑뺑이 돌려서 한계선상에 도달하면 그때는 판결을 동원해서라도 이 국민에게 처분해줘라. 그래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왜 우리가 권력 분립을 한 건데 그게 기능적 권력 분립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가져오자 하는데 법원에서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자신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주적 정당성이 한마디로 뭐예요? 민주적 정당성 하면 사람들이요, 그래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더 크다. 이런 말 들으면, 민주적 정당성이 어떻게 크고 작지? 국민의 의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 국민의 의사는 어떻게 표현되죠? 투표로 진행되는 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해요. 선거제도를 통해서 선출되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해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검사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헌법재판소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법원장 없죠. 판사 없죠. 검사. 그래서 미국은 검찰도 선거로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치는 거예요. 플로리다 법원에서 트럼프 기소하는 거 보세요. 걔들도 나도 똑같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치는 거예요. 또 옛날 이탈리아에서 그 부패
그 척구했던 검사 그것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통령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을 기소청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선거제도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자기들 때릴 거거든. 지금 기소청 운운하는 건 뭐예요? 다음 정권을 자기들이 잡을 게 확실하니까 그때는 니들 반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밑에 알아서 기어. 지금 서로 그래.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검찰을 내 밑에 사장줄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말 사악한 거거든요. 무조건 선거제도로 가야 돼요. 검찰도 선거제도로 가면은 지금과 아니라 훨씬 다른 방식의 이 권력 분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항고 소송 형식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이제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60년대 이후 독일에서 이 1960년대가 독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1960년대 독일의 이 행정법 제도가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나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모든 제도들은 1960년대 이전의 독일 제도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도가. 현재 제도가 그러니까 1960년 이전 독일이 우리나라하고 100% 일치해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60년대에 갑자기 바꿔요. 바꿔가지고 취소 소송은 행정 행위만 들어와라. 네. 나머지 행정 작용은 다른 소송으로 다 들어와. 그래서 소송 형식을 열어놔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처분 취소 소송,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처분의 부작위에 관한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처분 개념도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행정행위 개념, 행정행위의 취소 소송으로 들어와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의무행위 소송, 행정행위 아닌 것도 다 와. 괜찮아. 다 들어와. 다 열려줘요. 열려줘요. 그렇게 열어줘 버려 독일이. 행정행위만 왜 취소를 하냐 했더니 여기는 제소기간이 있어서 불가증력을 발생함으로써 행정행위만큼은 그래도 제소기간을 왜 뒀을까요? 법적 안정성보다는 행정행위 안정성. 행정행위 안정성. 네, 그래서 행정행위는 공익실현 작용이니까 빨리 안정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있는 놈들은 들어오는데 그 기간 지나면 이제 이 있더라도 그냥 꼭 참고 지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게 행정행위만 취소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열어줘요.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항고소송이 청구치지 일본에서는 원고의 표현상의 한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청구치지 일본에 그래서 행하라. 그 다음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할 수 있다. 이제 다 열어놔 버렸어요. 표현을 열어놨어요. 취소 소송만 놔두고. 그럼에도 소위 독일 행정소송법은 이 개정 없이 과거의 태도를 바꾸어서 인정한 거 이것도.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가능하다니까. 법원은 뭐가 가능해? 법률을 바꿔. 선례가 있다니까. 그렇게. 이거 독일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거기가 어디 나오냐면 수용적 침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수용 유사적 침해, 그다음에 희생보상 청구권 이런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의도적인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특별 희생일 때는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비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재산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그런 건 수용주사적 침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럼 근거를 갖고 와. 그랬더니 뭘 갖고 왔냐 했더니 독일 관습법을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변호사들이 이제 그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갖고 갔다고 대법원에 이거 있다고. 그래서 이 독일의 일반 란트법에 이게 독일의 42개 주였죠. 옛날에 란트의 일반 란트법. 우리나라 땅덩어리 조금 더 큰 놈들이 42개 주로 진짜 찢어져 가지고 각자의 영주들이 있었죠. 그걸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프리드리히와 함께 한자 동맹이라는 걸 만들죠. 이 한자 동맹이 이제 한자라는 시죠. 시티에서 만든 동맹이 도시국가예요. 거기가 독일에 있던. 거기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죠. 관세 철폐. 그다음에 그 동일한 세금 제도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제국 내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해서 이제 통일 독일 제국을 만들죠. 이게
제2제국이죠. 네. 제1제국이 뭔지 아세요? 그 전이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제1제국. 프리드리가 제2제국이에요. 그게 독일 제국이. 제3제국은요. 알잖아요. 나치. 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프로이센이에요. 그게. 저 프리드리가. 그게 제2제국. 나치가 제3제국이. 그래서 나치 보면 제3제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The Third 이렇게 엠퍼러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모델 그대로 갖고 온 게 김대중이에요. 고려 연방제. 고려 연방제가 이 박정희가 개파를 만들었는데 그 고려 연방제 첫 출발이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 만들면은 이 자유민주 체제가 공산주의제보다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데 직접적이어서 월등한 체제란 말이에요. 효율적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흡수통일하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도 만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이 그래서 지금 북한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요. 젊은 층에서.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한 지금 굉장한 이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너무 남쪽에서 남쪽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간 지금. 예. 그걸 기대합니다. 김대중이. 그래서 그렇게. 예. 근데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통일이 된다고 해요. 자연 통일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인데 그 의도를 분쇄하기 위한 이 자주적인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 필요한데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이제 심각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핵을 보유하자라는 견해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핵자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견해를 달리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분들도 깨어있는 분들은 통일이 되는 건 이거는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럼 그때 분명히 남북 베트남이 서로 통일할 때도 중국이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 리스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나 외놈들, 일본 놈들의 리스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국민의힘에도. 이제 그분들의 일각에서 핵을 보유하자는 논의가 나온 게 그 얘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자극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봐봅시다. 그래서 개정 없이 나온 게 그때 나온 용어가 무명항고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은 뭐예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항고소송이다. 그러면 명문의 규정이 있는 사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소송은 유명항고소송. 거꾸로. 따라서 무명항고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 이러한 소송 유형들을 인정한다는 바탕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판례가 우리는 답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용어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써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학설의 대립 소개가 필수예요. 여기 필수. 자 부정설. 자 형렬이가 부정하면은 이제 신뢰다. 긍정이야 신뢰다. 그래서 형렬이가 부정할 때 긍정하면 신뢰를 저지른 거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형렬이가 있거든요. 형식적 권력분리 원칙, 동법 제4조는 열거 규정이다. 거기에 있는 세 개만 열거되어 있는 거다라는 부정설. 그 다음에 실적 권력분리 원칙. 어차피 국민의 권리와 보장이 주목적이니까 이 동법 4조는 예시 규정이지. 왜 굳이 거기에 우리 이 열거 규정하면은 빠져나가는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외적 긍정설은 일미다. 처분 요건이 이례적이야. 처분 요건이 이례적이다. 요건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그 요건이 나타나면 반드시 처분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미리 구제하자면 회복하기는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고 심지어 다른 권리구제소환도 없어. 처분은 이례적인데 그럴 때는 인정하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행정개입 청권이 발생되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지점이죠. 이게 예외적 긍정설. 행정개입 청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외적 긍정설은 행정개입 청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 사례집 보면 예외적 긍정설을 다 취하고 있어요. 행정개입 청권은 계속 연결해 가야 되거든요. 뒷논의를. 심지어 저쪽에 거부처분의 신청권 영역도 행정개입 청권에서 원고적 격수를 취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풀이의 해답이 판례를 익히지 않을 수가 없죠. 판례. 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처분 하에서 아니 된다는 자, 여기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판례 표현이에요. 이게.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 청구. 이거 부작위의 원고 청구는 행정소송에 허용되지 않냐는 것이로 부적법하다. 왜?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가 없다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어도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가 예방적 금지 소송 혹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판례편을 빌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저 부적법 소각 판결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얘는 제가 보기엔 의뢰인한테 칼침 안 맞으면 다행이었어요. 이 부작위 나한테 난리 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돈 돌려줘야 돼요. 이건 부작위일 때는. 그러니까 검토를 통해 어떤 견해를 취할지 판단해야 되는데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답정로 뭐 판례. 그래서 어떻게든 판례가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이게 맞닿을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검토, 행절법, 항사통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행정소송법이죠. 자, 소송법 무슨 법? 절차법. 절차법은 절차법정지, 법정지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사조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지점이죠. 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열거주의라는 뜻이죠. 법정주의는 법에서 정한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열거주의를 의미하죠. 두 번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 통제제도인데 이 예방적 부작위는 예방적으로 행정청은 이렇게 판단을 내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이라는 건 행정청의 판단이 선제 먼저 있어야 되죠. 먼저 존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뒤에 있는 것을 미리 어떤 의미로서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판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후적 통제 제도는 아니죠. 그래서 부정소가 판례가 타당합니다. 여기서 좀 시간이 좀 지체되어 항고소송이 뭔지를 한번 가르쳐 드리면 항고소송 이 고가 뭐죠? 이 고가 이 고. 그거 알린다는 것은 고시죠? 네. 이 고를 널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가 뭐냐는 거예요. 고. 공권적 결정을 고라 그래요. 한자로. 이거는 일본 한자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저같이 이제 어렸을 때 서당 다니면서 한자 배우면 훈장 선생님 이렇게 상투 들고 이렇게 턱수염 길게 하얀 소 이순신 장군처럼 그래가지고 곰방대 길게 늘린 다음에 홍주야 애워봐 이런 썩을 하면서 이게 정수리를 고로 때리시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년대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철기 시대로 진입한 시기였죠. 신석기에 농경사예요. 아직도 저수집 있고 이런 동네에 TV가 한 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온 집이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호롱불 켰어요. 우리 집도 호롱불 켰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 4km를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그 방학 때가 되면 쌀 한 대를 친구 할아버지한테 드리면 친구 할아버지 유학자셨어요. 그분이 한자를 이렇게 서당을 열어서 그래서 코올리게들 데리고서 천자문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동몽시습 외우게 하고 경몽요결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어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까지 해서 A를 배우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A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어로 들어가서 자왈 이러면서 이제 무조건 외우는 거죠. 이제 그런 하는데 저는 이제 경몽요결까지 하고 서울로 전학을 하죠. 제가 그때 5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서울에 전학 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도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한문이 별도로 있었다고 지금도 있기는 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한문이 일주일에 2번의 수업이 있었어요. 한문 선생님이 나한테 다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무슨 한자예요? 자기가 아는 한자도. 그럼 홍자 이게 뭐의 파자지? 파자, 한자는 파자. 그럼 이렇게 파자가 됩니다. 선생님 가면 그렇구나. 너는 이런 거 어떻게 배웠냐? 그래서 서당 다녔다니까요. 믿지는 못해 그때 선생님. 서당 다녔다. 서당을 다녔다. 이 고자라는 것은 우리의 한자는 아니에요. 일본 한자예요. 그럼 고자는 공권적 결정이에요. 그럼 공권적 결정은 내가 못 받아주겠어. 그러면 이제 앞에다 이 자를 붙이죠. 항자. 즉 저항하다 프로테스트죠. 프로테스트 즉 불복하다 이런 뜻이죠. 불복하다. 그럼 불복하는 걸 항고라 그래요. 불복하는 걸 항고라 그래요. 항고. 그럼 소송에도
상고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어요. 이 둘이 합쳐서 상고제도를 하죠. 그러니까 항고인데 공권적 결정에는 여러 가지 결정이 있어요. 처분청이 하는 공권적 결정을 처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행하는 기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원에서 하는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것도 집행정지 요것도 공권적 결정이에요. 그럼 공권적 결정을 항고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법제는 이 처분은 항고 소송으로 해. 검찰청의 기소는 검찰청법에 하면 항고 특별항고로 해. 특별항고로 해. 그 다음에 법원의 집행정지는 항고인데 무슨 항고? 즉시 항고로 해. 이렇게 해서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 개를. 항고소송, 특별항고, 즉시 항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즉시 항고가 야 즉시 항고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고소송과 다른 차원의 항고 제도다. 그냥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이런 것만 외우고. 그 준항고도 그 얘기예요. 네. 특별항고, 준항고 이런 것들도 항고의 성질을 공유한다. 이 준자라는 게 준우승할 때의 준자가 아니에요. 그 준자가 버금가다가 아니라 성질을 함께 하고 있는 공유할 때 성질이 공통되는데 전부 공통되면 준이라 말 안 하겠죠. 일부가 공통돼서 준이라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일본 한자라 그래요. 일본 한자의 쓰임새를 모르면 이 법학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질이 공통된 한에서는 적용을 해. 준용. 네. 그러니까 준용은 전부 적용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법조문을 적용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되는 사안이 이 조항과 성질이 같은 거야? 라고 살펴보는 거죠. 성질이 같네라고 되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준용이라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준용 문제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가처분일 때 분명히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라 그래요. 그럼 민사소송법 300조 2항에 보면은 처분금지 가처분 중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어요. 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거부처분 취소송에다가 준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준이 뭐라고요? 성질이 같아야지만 적용한다며요. 근데 거부처분 취소송은 무슨 소송? 일방성을 우월성을 다루는 항고소송이고 민사집행법에 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집행법이니까. 그러니까 대등한 당사자들의 소송에 적용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한 처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등성, 여기는 일방성, 우월성.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준용 못한다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서만 준용을. 당연하죠. 당사성과 성질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거부처분에서도 판례가 그러잖아요. 그 성질이 다른 항고소송에는 준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법학이라는 게. 법학은 누누이 말하잖아요. 간주관성이라고.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를 제대로 하면 간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목차가 묻는 문제죠. 그래서 목차. 행정소송법 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위 예방적 금지성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했죠. 그러면 마지막 사안의 경우에서는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4에 규정되지 않은 소위 예방적 금지성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 자 여기서 이따의 부정은 없다가 아닙니다. 논리적 노트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있지 않다입니다. 없다의 반대말은 있다가 아닙니다. 없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꾸만 이중부정 부정의 노트에다가 노트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여기다 노트를 쓰기도 합니다. 자, 요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트라고 이렇게 했더니 재반론이 들어왔습니다. 노트가 아니라고. 노트가 아니라고 이게 노트 개념이죠. 그랬더니 그걸 받아준 겁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변론주의 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중부정은 국민들을 속이려고 나온
기법이 아니고 음. 변론주의 하에서 이거예요.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것이 아니다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가 아니다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입증의 영역은 과학기술 수준에 디펜던,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수준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진행될지 소송의 과정상에서도 몰라요. 네. 지금은 모르는데 맞습니다. 한 2년 뒤에 또 밝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갔더니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없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상태에서도 기술 발전상 아직 프로그레스, 아직 진행 과정이 있어서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입증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실체적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송의 특성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이상한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100분 돌에 나와서까지 학자란 사람이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알기 쉽게 판결을 써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정했단 말이죠. 그렇게 약속을 정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산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안 정할 때는 있다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궤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궤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로 진행을 시켜라. 이게 변론술이에요. 그래서 3단 논법이 그래서 나오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 때는 3단 논법의 틀 안에서 유지되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궤변이 추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마지막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설문 해결이죠. 자, 그래서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묻는 문제가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그러면 판례 입각해서 이제 답을 내려야 되죠. 이러한 소송은 소송 2를 은으로 바꿔준 다음에 현행 행정소송 허용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죠.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 언제 또 법이 바뀔 수 있으니까. 현행이죠. 그게 현행이고. 그래서 자 이러한 소송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보여주면 되니까 이러한 소송은 뭐다?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 바꿔주고 2를 은으로 바꿔주고 현행 행정소송 허용될 수 있으냐 있지 않다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이해되시죠? 네, 쉽지 않,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보내준 답안은 이제 논리 입각해서 준 답안을 보내준 답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띄울 수는 없지만 한번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면 갑자기 경원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써놨어요. 그 소송을 제기한 자가 이제 신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쓴 건데 이걸 왜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걸 왜 썼는지가 제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것부터 써요. 왜? 당사자부터 먼저 써요. 이 소장이죠, 소장. 소장을 보면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당사자부터 먼저 검토한다고 그렇게 쓴 사례집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생뚱맞은 게 원고적 기관한 문제거든요, 이거요. 근데 원고적 기관한 문제는요, 대상적 격 다음에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 피업, 재관행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피고적 격, 협의회의 순서대로 써야 돼요. 이게 논리 순서예요. 대상적 격 검토하고 대상적 격을 통과하면 비로소 원고적 격 검토하고 대상적 격을 통과하면 비로소 피고적 격을 검토하고 이것들이 다 만족되면 비로소 협의회의를 검토하는 거예요. 막 무턱대고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원, 피협 이렇게 오세요. 대원, 피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제나 소송의 형식 인정 여부, 먼저 소송의 형식을 인정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한계론을 검토했더니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게 대상적 격이 인정되느냐 다음에 원고적 격이 검토되어야 돼요. 그래서 원고적 격이 검토되므로 소송 형식이나 대상적 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가로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송의 형식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대상적 격 이런 거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향후 목차의 전개 부분에서 자 행정법 4조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거 소설이가 정답이고 이 문제는 그다음에 경원자 소송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죠. 논리적으로 소송 형식이 먼저 인정돼야
대상적격 인정 여부, 원고적격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되고 그 원고적격 인정 여부 파트에서 경원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방적 금융소송 허용 여부 그 자체가 이제 물어보는 문제 그 자체죠. 네. 그러니까 법리는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법리라고, 법리 파트라고 현행법상 특정 결과를 예상하고 그 발생의 방지와 예방적 금융성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건 법리가 아니고 문제점이죠. 예, 저도 읽어보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예, 자, 판례는 대부분은 경원자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인의 행정청의 인용으로 인하여 자신이 거부처분을 받게 되자 그에 이은 후속적 행정에 대해 제기한 예방적 금지성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근데 이거는 법리 전개는 아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적용된 거죠. 아까 그 리딩 케이스가. 자, 이 판례가 뭐냐면요. 요 판례가 이 사안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갑하고 을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네. 허가 신청,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네. 저 LPG 충전소 사건인데 했더니 누구한테만 나왔냐? 얘한테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을이 여기에 대해서 치소를 제기합니다. 네. 치소를 제기했더니 취소 인용 판결을 받았어요. 인용 판결하니까 이거 뭐죠? 취소됐죠? 예. 취소됐죠. 그러니까 얘 갑의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갑이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 마치 처분청이 얘한테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한 거죠. 해서는 아니다. 안 된다. 이걸 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건데 요 판례. 자, 뭐예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이 된 판례죠. 아까 그 리딩 케이스가 이러한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 청구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그 법리가 여기서 전개가 된 거죠. 구체적인 현실적으로 네. 됐죠. 자, 그다음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설의 치열함이 드러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검토 파트에서 항고 소송이 무엇을 의미하는 소송인지 알고 있다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데 행정청은 항고 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제도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결론이 제시돼야 하는데 제시되는 결론은 갑은 미구청장을 피고로 소외열이 건축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묻는 문제에 비춰보면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뭐다? 소위 예방적 금융 소송은 현행 행정 허용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 좀 말이 좀 다르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내가 일부러 만들어낸 표현이다. 그러나 요거는 묻는 문제에 대하여 내가 반응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법학적 관점에서 보면 위는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고 밑에는 법논리적 표현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답안이 많다가 이런 표현이거든요. 채점평 보면 요즘 답안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아. 실병에서 요즘 이렇게 가르치는 트렌드인가 그래요. 예, 왜냐면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고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소위 예방적에서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10점이면 13줄이거든요. 그러면 13줄 내에 꼭 써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두 번째는 20점이면 26줄이에요. 그럼 뭐 반드시 26줄을 채워야 되느냐는 부담감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13줄 넘어가도 되고 20줄 이내에 26줄 이내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논리전개예요. 논리전개가 제대로 되면 점수 다 나오는 것이고 논리전개가 허접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20줄을 써도 10점이면 10점밖에 못 주는 거예요. 논리전개 안에 있어야 돼요. 어쨌든 논리전개만 잘하면 됩니다. 자, 법학 답안은 엄격한 약속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배열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결론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배열되는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형식적 배열이라는 이 약속을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배열하는 문장, 이 문장을 또 암기를 해야 된다는 암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장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고 베껴요. 문장은 일반적으로 보고 베껴요. 그래서 의미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변시 합격 못합니다. 점처럼 법학정보사 향상돼.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같은 이제 수업을 안 들으면 이런 의문점을 갖고 가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제가 특히 이제 좀 30가 넘어가면은 다 거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흥미가 안 나는 거예요, 공부에. 내가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 쓸 만큼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나는 법학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 요거예요. 아니, 의미만 맞으면 당연히 점수 줘야지. 아니, 위라니까, 위. 법학 답안은 약속된 이거라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 진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된다니까요.
서울대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 후배예요. 경제학과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오탈에 걸려버려요. 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시험 남기고 한 4개월 정도 남겼을 때 우연찮게 이제 저 클리닉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걔가 거기서 거의 기절할 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안 나온지 몰랐다고. 근데 이거라니까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오는데 왜 연락이 없지? 하여튼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학 지식은 높아지고 넓어져 가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 답답함은 이 의미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요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예방적 부작용 소송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딴 거 합시다. 네.